여러분 이 작품은 시험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어떤 문제를 낼 수밖에 없냐면 얘는 대비. 그래서 여러분 대비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무조건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게 여러분 지금 교육과정 말고 여러분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학교 시험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비는 꼭 물어보는 지문이고 여기서 전개되는 시상 전개 방식. 그래서 요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시어의 의미. 그러니까 표현법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 근데 여기서는 어떤 시어의 의미가 있는지 요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세 개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주축으로 시험을 내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요 내용들을 이제 1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면서 걸어간 길 끝에 멀리 다시 여러분은 두 번째 행부터 읽을게. 터덜거리면서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그러면 이 불빛의 따뜻함을 그럼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건 모를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화자가 첫 번째로 경험해본 바를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1번이거든. 경험 1번. 그럼 화자는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길을 잃어봤으니까 불빛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깨달음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줄을 보면 무슨 표현이 들어가냐면 뭐뭐 하지 않았대. 이거 부정표현이거든요. 이거 잘 모르겠대. 부정표현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 표현을 의도적으로 여러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얘들아 그냥 길을 잃어봐서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거야. 부정 표현을 많이 쓸수록 오히려 의미가 강조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느낀 거잖아요. 불빛의 따뜻함을.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쓴 거냐면 사실은 목적어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치법, 여기 표현법이 많지는 않지만 도치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도치를 사용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을 강조할까 아니면 뒤에 있는 내용을 강조할까? 뒤에,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뒤에 선생님이 괄로 표시한 이 불빛의 따뜻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여러분 이 불빛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두 번째 문단연을 가기 전에 여기 표현법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선생님이 여기 안 적어놨지만 여러분 어떤 표현법을 또 쓰고 있냐면 여러분 불빛의 따뜻함이래. 근데 여러분 불빛은 보이는 건데 따뜻하다라고 하는 촉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원래 감각을 다른 것으로 옮겨놨으니까 이거를 시각의 촉각화라고 얘기하고 감각을 옮겼어 얘들아. 감각을 옮겼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공감각적 이미지는 감각을 옮겨놨으니까 다른 말로 시험에서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법 하나만 더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2연으로 한번 가볼게. 자,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하나 더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가. 인간에 대해서 하나씩 또 깨달았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막무가내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까 내가 원치 않는 걸까? 원치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나도 모르게 얘들아 그냥 절망적인 순간이 계속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절망적인 극한의 시련이고 이거는 여러분 화자가 원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원치 않는 이 아픔을 계속 나도 모르게 겪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해서 이러면 시련을 겪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아도 시련을 겪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원하지 않더라도 시련이 올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대. 그러면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이 시련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냐면 내가 너무 위로를 받고 내가 얘들아 의지하고 이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자, 그러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은 여러분 이제 이게 궁극적인 경험 1번에 대한 깨달음. 그러면 여러분 이건 따뜻한 아까 얘들아 불빛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그 따뜻한 불빛은 이 인간에 대한 정이야. 왜냐면 손을 잡아주잖아. 인간의 정이 주는 여러분 어떤 힘이 새삼 내가 느끼게 된 거냐면 아 이거는 위로를 해주는 거구나. 내가 힘들었을 때 위로해주고 이끌어주는 그 힘을 새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위에도 네모 표시, 불빛에도 네모 표시하고 맞잡을 손에도 네모 표시를 했는데 얘네들은 모두 다 사람이 주는 따뜻한 인정, 따뜻한 모습 이거를 여러분 다 네모 표시를 해놓은 거야. 마지막까지 다 정리해줄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년을 가시면 자 이제 화자가 두 번째 경험을 해요.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 거래. 그러면 여러분 이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경험이 바로 두 번째 경험. 근데 밤을 얘들아 산에서 밤을 보면 너무 춥고 무섭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구나. 의미는 선생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까 첫 번째 연이랑 조금 다르죠? 첫 번째 연은 부정 표현을 반복해서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정 표현을 쓰지는 않고 이럴 거다, 알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첫 행을 완전 똑같이 쓴 거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하게 만들었어. 이걸 변주라고 해요. 그러면 1년의 첫 행을 조금씩 변화를 주어서 쓰고 있다. 변주. 그런데 여러분 문장 구조는 좀 비슷해. 뭐하리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반복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변주와 반복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너무 시가 똑같으면 여러분 단조로워지니까 그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 밤을 맞아본 사람은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알 거래. 그러면 여러분 여기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요게 요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여기부터 쓸게요. 도치법을 쓰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도치법을 지금 어떻게 또 더 의미를 강조를 해주냐면 산에 얘들아 작은 지붕들이 있어. 그럼 여러분 큰 산에 이렇게 아주 조그만 집이 하나 있거든? 근데 이 밤에 산이 완전 어두컴컴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조그마한 불빛이 하나 보일 거야. 그러면 그 조그마한 불빛이 이 거대한 산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산보다 얘가 더 의지가 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길을 잃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산에서 저기 불빛이 있으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만 가면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작은 지붕과 불빛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을 주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야. 누구보다? 산보다. 그러면 산이 부정적인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산보다 지붕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냐면 비교를 해버리고 있는 거네. 그래서 비교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렇다고 해도 거대한 산줄기가 부정적인 말은 아니야. 그래서 작은 지붕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어깨를 감싸주는 행위는 여러분 뭘 해주는 거냐면 나를 위로시켜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저기 사람이 사는 것이구나. 내가 길을 잃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분 안도감. 그러면 위로와 안도의 행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연으로 갈게. 자, 먼 곳의 불빛은 그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 거래.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도 사실은 여러분 이 부분도 앞부분의 내용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잖아. 자, 그러면 이 먼 곳의 불빛은 작은 지붕에서 나온 불빛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를 당연히 또 뭐 해주는 거냐면 나를 다시 위로해주는 존재인 거야. 그러면 내가 위로를 여러분 선생님 를이라고 써야 되는데 을이라고 써놨다.
위로를 주는 존재고 내게 힘을 주는 존재고 근데 여러분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가게 만든대. 근데 여러분 산에서 구조가 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근데 인생에 이제 빗대어서 표현을 한다면 인생에서 여러분 내가 잠깐 쉬는 거 편안할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잠깐 공부하다가 아니면 뭔가 힘든 걸 하다가 잠깐 쉬면 다시 뭔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기 싫어. 왜냐면 얘들아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한 번 쉬면 계속 쉬게 되거든. 그러면 이때 쉬게 하는 건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는 있지만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행동이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행위야. 그런데 이 편안함 때문에 얘들아 내가 뭐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거나 아니면 일이 힘들 때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이기도 해. 그러면 여러분 적절하게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말 큰 시련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화자는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불빛을 향해 걸어가게 만든다는 건 여러분 뭐 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계속 힘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그 이걸 선생님이 희망, 용기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계속 걸어가는 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떤 태도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겪었을 때 난 절대 좌절하면 안 되겠구나.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는 의지라고 해. 그러면 의지적 태도를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네모 표시한 애들도 있고 세모 표시한 애들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네모 표시한 애들이 여러분 선생님 지금 총 3개, 4개 표시해놨거든. 여러분 1년의 불빛, 2년의 맞잡을 손, 그 다음에 3년의 작은 지붕, 4년의 또 불빛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네모 표시는 여러분 나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 위로를 주는 존재, 위안을 주는 존재. 그러면 여러분 네모 표시된 단어들은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여러분 세모 표시한 애는 선생님 지금 2개 표시했거든요. 2년의 어둠, 3년의 밤. 그러면 이거 2개는 여러분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인생의 시련, 인생의 고난, 아니면 인생에서 내가 겪는 고통.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얘네들은 내 인생에서 오는 부정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긍정의 의미하고 부정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무슨 표현이 들어가냐면 선생님 아까 제일 첫 번째로 시험에 나오는 게 대비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 대조와 대비가 쓰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대비는 비교가 되고 있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긍정의 의미, 부정의 의미가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비가 쓰이는 거고 대조는 반대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네모 표시가 왜 세모가 반대냐면 얘는 불빛이라고 하는 뭐가 들어가냐면 밝음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밤이나 어둠이라고 하는 어둠의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어둠과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대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반대말도 들어가고 비교가 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아랫부분도 하나 더 정리할게. 자 얘들아 우리 그 아랫부분에 선생님 1번 정리한 거 한번 봐볼까? 선생님 위로 올려서. 자 여러분 1번은 화자가 경험을 2개를 했잖아요. 1년에서의 경험, 그 다음에 3년에서의 경험. 이 2개의 경험은 삶에 얘들아 무엇을 느끼게 만드냐면 내가 고난을 겪었잖아. 그걸 말을 조금 바꿔서 삶의 역경을 경험을 한 거야. 근데 이러면 역경은 그 다음에 또 이런 고난 속에서도 뭐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냐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러면 이 사람이 따뜻하다는 건 인정이거든. 그래서 맞잡을 손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화자는 여러분한테 어떤 태도를 주고 있냐면 깨달음을 계속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야. 나의 깨달음을. 근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뭔가 느끼려면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뭘 했는지를 내가 생각을 해봐야 얘들아 이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하면 무조건 성찰적 태도야. 근데 이러면 이건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거든요.
인생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이걸 깨달음을 느끼고 있다. 이거는 아주 얇게 생각한다고 해서 얕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깊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러면 그 깊이 고민을 하는 거를 우리는 사색이라고 해. 그래서 이러면 성찰만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색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깨달음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여러분 깨달음요, 어려운 상황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그럼 아까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뭐였지? 의지, 그치? 이걸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뭘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냐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인 거야.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딱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그럼 화자는 여러분 지금 길을 여러분 잃는 행위도 한번 경험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산속에서 밤을 맞는 경험도 해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행위는 여러분 계속 선생님 얘기하지만 이건 인생이야, 인생. 그래서 인생을 지금 길에다가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인생의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길을 여러분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인생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근데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야. 이렇게 하나만 더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작품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을 또 하나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5쪽으로 한번 가볼까? 자, 여러분 5쪽에서 뭘 정리를 한번 해보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시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시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시에 3요소가 있는데, 우선 시는 여러분 서정 갈래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서를 표현해주는 갈래의 형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게 필요하냐? 그건 주제야. 그러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도 여러분 시에 꼭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지, 두 번째는 이미지야. 이미지 먼저 쓸게. 근데 여러분 이미지는 여러분 한자로 다시 말을 바꿀 수 있지, 두 글자로 신상,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3번은 여러분 운율, 리듬을 느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운율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국어 문제는 리듬감이라고도 표현을 해. 그래서 운율, 리듬감 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글에 얘들아 우리 주제를 그럼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이 글은 여러분 화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가 힘들 때 손을 맞잡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이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이걸 깨닫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뭘 하길 바라는 거냐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따뜻함을 전달하는 인정의 힘을, 여러분 이게 주제, 이거 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따뜻함을 전달하는 인정의 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두 가지의 이미지를 아주 두드러지게 사용을 해요. 어떤 걸 사용을 하냐면 시각적,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공감각적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장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시각적인 이미지는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우리 아까 다 네모 표시한 애들 있죠, 여러분. 불빛,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뭐 맞잡을 쏜 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얘들아 시각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어둠도 마찬가지야, 그치? 어둠과 밤은 어둠의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시각적 이미지. 자, 여러분 공감학적 이미지 아까 딱 하나 있었어. 불빛의 따뜻함, 그치? 그래서 여기에 불빛의 따뜻함,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이 이미지는 여러분 뭘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요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 암담한 상황을 여러분 지금 감각적으로 표현했다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면 암담한 상황은 여러분 아까 네모였어, 세모였어? 세모, 그치? 세모 표시한 애들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대. 밤과 어둠은 다 무슨 이미지야 얘들아? 시각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어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명암으로 표현을 한 거기도 해요. 밝고 어둠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명암으로 표현을 하면 이건 무조건 시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런데 또 여러분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하면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희망의 이미지도 표현을 할 수 있대. 그러면 여러분 감각적 이미지 여러분 뭐를 썼냐면 시각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공감각적 이미지거든. 자, 여러분 시각하고 공감각적 이미지. 왜냐면 여러분 우리 네모 표시한 애들 불빛의 따뜻함. 그럼 이걸 가지고 불빛이 얼마나 따뜻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희망을 주는 표현인 거니까 네모는 희망을 주고 세모는 여러분 암담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이걸 다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운율을 갈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운율은 여기서 운율을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의 표현 때문인 거거든. 첫 번째는 어미를 많이 반복을 해. 자, 어떤 어미를 쓰냐면 여러분 뭐뭐하리라 라고 하는 게 1년하고 3년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미, 미음지, 뭐뭐한지 이러면 이런 표현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런 어미가 반복이 되는 것도 운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거를 변주, 여러분 반복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자,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을 하는 건 1년과 3년이 좀 비슷하다. 이러면 아예 똑같은 시어가 들어간 거는 아니지만 이러면 이런 표현들이 좀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하나 더 쓸 거야. 여러분 이 글의 주제를 만들어주는 여러분 시어를 반복을 하는데요. 어떤 시어를 반복을 하냐면 불빛. 불빛. 이거는 계속 반복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그 외에 시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우선은 이 작품은 표현법이 많이 쓰인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디 1년하고 3년에 두드러지게 반복해서 쓰이는 게 도치야. 맞아. 도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잘 정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비는 시상전개 방식이고 이러면 대조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걸 표현 방법을 쓰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화자를 정리해보면 화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인생의 큰 시련을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인생의 시련을 경험해봤고 인생의 큰 시련을 경험해본 이고, 근데 그거를 좌절을 했던 사람일까 얘들아? 아니지, 그치? 좌절 대신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희망을 자기만 갖고 있는 거야 얘들아? 아니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달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6쪽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놓은 부분이니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복습하면서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7쪽으로 가서 연필로 쓰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연필로 쓰기는 산속에서랑 느낌이 완전 달라. 어떤 느낌이 다르냐면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 여러분 산속에서는 연도 구분되어 있고 행도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은 연이나 행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아. 그러면 여러분 시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 시의 종류가 달라지는 건 선생님 다음 여러분 뒷장에다 잘 정리 한번 해줄 거고, 우선은 내용적인 부분들을 한번 봐보자. 한밤에 여러분 이 사람이 연필로 쓰는데 선생님이 근데 답을 이걸 안 지웠어. 얘들아. 우선 성찰을 하는 시간이야.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작가들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을 보면 그러면 대부분 언제 이러면 시를 쓰거나 언제 글을 쓰는 행위를 하냐면 한밤중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작품이랑 태도가 비슷한 작품을 고르세요. 상황이 비슷한 다른 작품을 고르세요. 해서 다른 작품이랑 비교하는. 근데 다른 작품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랑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은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작시야. 그래서 여러분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작품에 선생님 문제도 넣어놨지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지식인의 고뇌를 시로 써요. 지식인을 성찰하고 있는 작품을 이제 쓰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러면 한밤중에 얘들아 내가 시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밤비 내리는 이 한밤중에 시를 쓰는 행위는 자기를 성찰하는 활동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밤에 밤비 내리는 이곳에 육첩방에서 시를 쓰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이건 성찰이야.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지문을 지금 다 안 써주겠지만 만약에 문제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분 가장 학교 선생님이 연계해가지고 문제를 내실 수 있는 작품은 이런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뭘 쓰는 행위를 하거나 밤에 자지 않고 고민을 하고 있으면 이건 무조건 성찰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보자. 홀로 연필을 깎으면 향기로운 여러분의 이 향기로운을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시적 허용을 써서 향기로운 이렇게 줄여서 쓰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뭘 쓰냐면 우선은 시적 허용을 쓰고 있다. 자 여러분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가 방 안에 가득 넘치더라고. 여러분 여기까지 우선 좀 자를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한밤중에 연필로 글을 쓰면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가 난대. 근데 여러분 영혼에 냄새가 있어 얘들아? 아니잖아. 그럼 영혼은 사실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게끔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럼 자 여러분 추상적인 관념 영혼을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여러분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걸 여러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1학년 교과서에 이제 아마 2학기에 여러분 무슨 작품이 들어가냐면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고전시화가 들어가는데 이 작품은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거기에 보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라. 그 다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돌돌돌 말아. 근데 그럼 밤은 시간을 절대 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막 자른다, 돌돌 만다 이런 게 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야. 그러면 여기에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 딱 밑줄 긋고 똑같은 표현법 쓰인 작품 고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걸 눈에 보이게끔 표현하고 있는 표현법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눈에 안 보이는 걸 얘는 눈에 보일 게 아니고 얘들아 무슨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 후각. 그치. 그러면 여러분 냄새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후각적인 이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처럼 이제 나도 연필로만 시를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냄새가 난다라는 건 내 영혼을 성찰하는 행위야. 그래서 성찰의 시간이라고 표현한 거거든. 그러면 화자가 연필로 시를 쓰는 행위, 이건 성찰의 행위. 그러면 자기는 이제 성찰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거든. 근데 여러분 다짐하면 무슨 태도가 나와야 돼? 이거 의지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 산속에서는 포기하지 않으니까 의지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다짐을 하고 있으니까 의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 번 쓰고 나면 그뿐 지워버릴 수 없는 나의 생애가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시로만 여러분 연필로 시를 쓰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유가 나오네. 그럼 여러분 한 번 쓰고 나면 그뿐 지워버릴 수 없는 나의 생애가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연필로 쓰려고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왜 여러분 인생이다. 여러분 이 연필로 쓰는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얘들아 인생을 살아오면 여러분 다시 과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에서 했던 여러분 행동들 다시 여러분 우리가 교정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절대 지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연필로만 써보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연필로 쓰기는 여러분 뭐에다 비유를 하냐면 인생에 비유를 하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산속에서랑 연필로 쓰기 왜 같이 학습활동이 같이 묶여져서 시험에 교과서에 있는지 알겠어? 두 작품 모두 다 인생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야. 아까 얘들아 산속에선 뭐가 인생을 비유하는 표현이었지 얘들아? 길, 길, 그치? 여기는 연필로 쓰는 게 인생의 비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두 작품 비교할 수 있어야 돼. 두 작품 비교하는 문제 낼 수 있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내가 왜 인생을 지울 수 있다고 했냐면 여러분도 흑역사 있어요 없어요? 약간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 얘들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왜 그랬지? 약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선생님은 여러분 그게 20대 때 많이 있었는데 왜냐면 맨날 술 먹고 얘들아 내가 실수하고 술 먹고 얘들아 이제 집에 이제 너무 늦게 집에 들어가면서 실수들 막 이제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막 실수했던 것들이 지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실수라는 건 여러분 나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약간 완벽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완전해. 완벽하지 않아 얘들아. 왜냐면 나는 계속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성찰을 하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인생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얘들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 것이 여러분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연필로 쓰기.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성찰을 하고 지워버릴 수 있는 나의 생에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나의 생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필로 쓰면 내 인생을 다시 지울 수도 있고 고쳐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연필이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시 고쳐 쓰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시 지워서 버릴 수가 있지? 이건 내가 잘못한 거를 여러분 다시 고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나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쁜 행동을 했어.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은 우리 부모님이 용돈을 선생님이 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용돈을 주셨어. 근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막 얘들아 학원 앞에서나 아니면 학교 앞에서 군것질 막 사 먹는 거 나도 너무 군것질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7살 땐가? 7살 땐가 아빠 주머니에서 그 돈을 꺼내서 썼어. 이러면 1,000원인가 꺼내가지고 그걸 썼어. 근데 이제 아빠가 엄마는 알잖아. 이은 이리 와. 이은 이리 온 다음에 혼을 내셨거든. 근데 그 7살 때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야. 왜냐면 아빠 엄마 엄청 혼내셨거든. 그러면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때 조금 뭐 이제 뭐 먹고 싶어 하면 엄마가 100원, 200원. 왜냐면 그때는 아이스크림이 200원이었거든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200원 주라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당연히 아빠 지갑에서 꺼내서도 되는다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 잘못했던 걸 만약 얘들아 그때 엄마 아빠가 안 혼냈다면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잘못했다라는 거를 몰랐겠지? 그러면 여러분 나쁜 행동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내가 실수한 건 지워지진 않아. 그런데 실수했던 걸 뭘 하면 성찰하고 반성을 하면 내가 다시는 그걸 안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지워버릴 수 있다라는 것과 고쳤을 수 있다라는 건 내가 내 잘못을 내가 실수했던 거를 성찰해서 반성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걸 해서 그걸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부터라도.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편법을 쓰고 있는 거냐면 잡아 지워버릴 수 과시 고쳤을 수 있는 나의 생의 문장 비슷하죠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밑줄 쳐놓은 부분이 바로 대구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화자가 연필로 쓰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제시를 한 건데 그건 여러분 나 연필 쓰기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 다시 써줄 거야 얘들아. 이걸 여러분 의미로 한다면 왜 내 잘못을 고쳤을 수 있다? 잘못한 과거는 되돌릴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 무엇을 하냐면 성찰을 하잖아요. 반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는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인생의 특성을 지워버릴 수 있다고도 얘기했고 다시 고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연필 쓰기가 갖고 있는 여러분 특성을 가지고서 인생에 지금 깨달음을 제시를 한 거야.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계속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용서받고자 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잘못을 한 사람이죠. 잘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맞아. 그러면 화자야, 화자. 나야, 나. 자, 서러운 예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용서받고 싶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 서러운 예비 그렇게 살고 싶다 했을 때 여러분 이 그렇게라고 하는 건 어떻게다?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 근데 여러분 잘못만 뉘우치는 게 아니야. 잘못을 뉘우친 다음에 그거를 뭐 하고 싶은 거야? 그대로 그 행동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내가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뉘우치면서 행동도 교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연필로 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다시 위로 올릴게. 나는 언제나 온전치 못한 반편. 여러분 나를 반편이라고 표현하네. 일단 반편은 뭔가 조금 부족한, 많이 부족한 사람을 반편이라고 속되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을 여러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속된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자신을 속되게 표현을 한 건데,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자주 나와. 성찰하는 시에서. 여러분 김수영의 작품을 보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여러분 나 너무 웃기다 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정말 부족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라에 큰일이 벌어지거나 우리가 얘들아 목소리를 내야 되는 정의로운 일 있잖아요. 그 정의로운 일을 얘기하지 않고 나를 얘들아 사소하게 화를 내게 만드는 사람한테 얘들아 막 돼지같은 주인년이라고 막 욕을 해. 그러면 시에다가 진짜 욕을 쓰거든? 근데 그 욕을 쓰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얘들아 비열한 사람이고 자기가 얘들아 저속한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도 자기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작품에서 여러분 이런 속된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솔직한 여러분 표현을 쓴 것이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반편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연필로 쓰는 이유도 나온 거죠. 이런 부족한 자신을 받아주길 바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자 봐 얘들아,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반복이기도 하죠. 그래서 반복법을 쓰고, 자, 이 반복법을 통해서 여러분 연필로 쓰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잘못한 행동들을 용서를 받으려고.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신은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성찰하고 항상 뉘우치고 항상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들이 더 대단한 거지. 왜냐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 고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연필로 쓰기. 여러분 잘못 간 서로의 길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들아 길을 뭐에다 비유했더라? 길이 뭘 비유하는 표현이더라? 산속에서? 인생. 그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서로 잘못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 이 길이라는 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잘못 간 서로의 이 인생은, 서로의 얘들아 잘못은 여러분 서로가 지워드릴 수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나한테만, 내 스스로 나만 알고 있는 잘못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 줄 수 있죠. 혹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보듬어 줬으면 좋겠고, 나도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줬으면 그러면 나도 그걸 지워주길 바란다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지우는 삶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여러분 뭘 주려고 하냐면 보듬어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수 있어. 내가 잘못 실수할 수는 있잖아. 근데 그 실수를 뭐 해야 돼?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치?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자, 떳떳했던 나의 길, 진실의 길, 그것마저 누가 지워버린다 해도 나는 섭섭할 것 같지가 않대. 그러면 이러면 이 길이라는 건 나의 인생이고 아까 나의 얘들아 이 살아가는 삶이었잖아. 근데 내가 살아갔던 삶 중에 내 진실된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진실된 삶도 지워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서로 보듬으면서 서로 함께 포용하면서 갈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지워져도 서운하지가 않아. 왜냐면 서로가 이해하고 여러분 포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얘들아 서운하지 않은 이유를 선생님이 그냥 다 써버렸어 얘들아.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포용을 하니까 절대 서럽지가 않다. 자, 나는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추고자 하는 자의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남기려고 하지 않냐면 자기는 계속 지워갈 거거든요. 뭘 지울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 잘못을 회피한다는 뜻이 아니야 얘들아. 자, 지운다는 건 여러분 지우는 것은 여러분 잘못을 회피한다. 이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지운다는 건 내 잘못을 고쳐나간다, 뉘우친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자기는 여러분 지우는 삶이 얘들아 난 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그럼 나는 절대 회피하거나 여러분 이 잘못을 얘들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잘못을 계속 교정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다라고 하는 건 잘못을 고치려고 한다. 실수나 잘못을 고치려는 행위고, 여러분 이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야? 지우는 거,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감추고자 하는 사람은 잘못을 회피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는 게 얘들아 그게 얘들아 자기가 자존심이 상할 일이야? 그건 아니잖아. 자기가 잘못한 걸 여러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한 걸 여러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사랑하는 까닭이래. 뭘 사랑하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오직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로 만나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 우리 이런 말 써요. 이 사람의 영혼은 깨끗하다, 이 사람의 영혼은 더럽다, 뭐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럼 여기서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는 자기가 잘못한 걸 계속 고쳐나가는 여러분 영혼이 맑은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영혼이 더러운 사람이야? 맑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은 계속 자기가 잘못하는 걸 고쳐나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맑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을 맑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슨 태도가 나와야 되냐면 소망이 들어가야 돼 얘들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소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런 빈칸 다 넣으셨죠? 그러면 그 아랫부분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여러분 화자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고치려고 후회하면서 얘들아 그걸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에 대해서도 고치는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걸 포용하고 너그러움을 지닌 채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행위나 연이 구분되어 있는 작품은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운율이 느껴져. 그러면 이렇게 은근히 드러나는 운율을 내재율이라고 하죠. 여러분 내재율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운율인데 여러분 우리 그 부교재 가시리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시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재율을 가지고 있고 얘는 내재율을 갖고 있는 애야. 그러면 외재율, 내재율, 가시랑 비교해서 또 문제 낼 수 있어 얘들아. 자, 우선은 여기는 왜 내재율이 나타나냐면 시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 여러분 시어의 반복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러면 어떤 시험이 계속 들어가냐면 연필이라고 하는 단어 계속 들어가. 그 다음에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단어도 계속 반복이 돼. 그래서 이런 반복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후, 어절 이상을 얘기를 해요. 이러면 식후는 이러면 이거는 두어절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연필로 쓰기라고 하는 두어절이 계속 반복이 돼. 그 다음에 이러면 또 이러면 문장 구조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장 구조도 비슷하게 들어간 대구법 아까 썼죠. 그럼 여러분 선생님 여기다 하나만 더 쓸게요. 대구법 같은 애들도 여기 들어간다. 이런 것도 운율을 나타내. 자, 그 다음에 종결어미. 이러면 여기는 온점이 찍혀 있진 않지만 종결어미가 계속 반복이 돼요. 어떻게 종결어미 반복되냐면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줄 끝부분 쪽에 보면 쓰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 혹시 있니 얘들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때문입니다 할 때 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계속 뭘 쓰고 있냐면 끝까지 다 보시면 종결어미가 다 비읍니다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읍니다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 어떤 효과를 만드냐면 이거는 여러분 높임 표현이에요, 낮춤 말이에요? 높임 표현이거든. 맞아. 그러면 여러분 높임 표현을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경어체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경어체, 비읍니다를 사용한 경어체, 이런 경어체가 높임 표현이야, 높임 표현. 그러면 이렇게 높임 표현을 사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러분 자, 야 이거 해! 라고 명령을 하거나 좀 여러분 막 반말로 처음 본 사람이 여러분이 나이가 어린다고 하더라도 처음 본 사람이 막 반말로 여러분 막 좀 명령하듯이 말하면 사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별로 좋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막 말을 하면 대부분 낮춤말은 친근한 표현을 만들기도 하지만 무례하다라는 느낌도 주거든. 그런데 높임 표현을 사용을 하면 부드럽게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싸울 때 절대 높임 표현으로 우리 싸우지 않죠. 싸울 때는 무조건 막 이제 반말로 막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가끔 여러분 선생님이 약간 이제 욱할 때 내가 욱할 때 왜 자주 욱하니까 선생님 동생들이랑 만약에 싸운다고 하자. 지금도 싸우거든요 선생님 이 나이대로. 근데 우리 동생들이랑 싸울 때 내가 이건 너무 내가 선을 넘겠다라고 하면 내가 말을 높여버려요. 근데 말을 높이면 근데 우리 동생들한테 말을 높이면 그러면 얘들아 우리 동생들이 웃어. 그럼 싸움이 그냥 바로 끝나거든? 선생님도 얘들아 말을 높이려고 하니까 얘들아 되게 어색해서 말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알아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걸 좀 약간 이제 순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안 싸우게 돼 사실. 말을 높이면 여러분 어떤 효과를 주냐면 딱딱한 느낌도 주지만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이랑 이렇게 공경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어조들이 나와요. 그래서 명령을 하거나 딱딱한 말들을 사용하는 표현들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어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부드러운 어조를 만드는 효과도 있지만 여러분 경어체를 사용을 하면 이게 여러분이 이제 1학년 이제 2학기 때 배울 문법 요소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상대 높임이에요. 상대 높임은 청자를 배려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는 거냐면 청자를 설정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고백하듯이 이 사람이 고백하듯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고백적인 어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내용은 성찰도 하지 경어체도 쓰고 있지. 그러니까 자신이 얘들아 부족한 점도 반편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자기의 부족한 부분과 자기의 다짐을 고백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니? 빈칸 다 넣었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자, 이 작품이 여러분 왜 여러분 이렇게 길게 쓰여진 작품이냐면 이건 여러분 산문시라고 하는 형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문시는 여러분 대부분 뭘 없이 표현하는 거냐면 행이나 연 부분이 없는 시를 산문시라고 해요. 행이나 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아까 같이 얘들아 그냥 일기 쓰듯이 쭉 글을 쓰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산문시를 서정갈래 여러분 시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은근히 드러난 아까 얘들아 무슨 거 운율, 내재율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여러분 아까 인생을 뭐에다 비유를 했어 얘들아? 연필로 쓰는 거 길 맞아. 길이랑 연필로 쓰기 두 개 다 비유를 하고 있는 작품이지. 그러면 화자의 어떤 바람이나 화자의 인생을 다 얘들아 비유해서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상징적 의미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연필로 쓰기도 성찰하는 작품이고 산속에서도 성찰하고 인생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두 작품 선생님들이 묶어서 하나 묶어가지고 시험 내실 수도 있고 단독 작품으로 다른 작품이랑도 연결해서 내실 수 있으니까 그 작품 간의 공통점들 생각해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이러면 뒤에 있는 다른 시간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자, 보자.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렸지. 자, 그럼 봐봐. 여기 산 너머에 이렇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노을이 생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예쁜 노을이 이렇게 지고 있거든요.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화자는 이 노을을 갖고 싶으니까 뭘 선택을 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그네가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네를 탄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그네 타서 알겠지만 그네 타서 여러분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누구랑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하늘이랑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면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이 노를 잡을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근데 막상 여러분 올라가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여기 그네는 위에 계속 공중에 있는 애가 아니지. 여러분 여기 있어서 어떻게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얘들아 노을에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멀어져. 그러면 여러분 이 노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가질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다 시에서 내가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대상을 이상향이라고 해요. 이상이라고 해 얘들아. 그러면 화자는 이 노을이 너무 갖고 싶어. 이러면 아무리 그네를 타서 얘들아 위로 올라가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 이걸 이상이라고 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곳을 이상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빈칸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내가 바라는 나의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자, 그리고 인생에서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거라고 하냐면 노을이 너무 예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곱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인생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인간의 이상, 인간의 아름다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근데 화자는 사실은 여러분 그네 타보면 알겠지만 안 될 거라는 거 알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발을 더 굴렸대. 여러분 그네에서 발을 굴리면 여러분 뭐 하는 행위야 얘들아? 더 높이, 근데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발을 굴려서 더 높이, 더 높이.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여러분 이 놀이터의 이 그네가 절대 180도 이게 360도로 못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 얘들아 학교에 있던 명이다. 이런 놀이터에서는 여러분 이 그네가 줄로 대부분 돼 있어서 진짜 360도 돌 수 있었어. 그래서 애들 막 팔 부러지고 막 팔 깁스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 엄청 많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거 진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해도 여기까지야. 아무리 올라가도.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노력을 하기는 해요. 이걸 가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발을 힘차게 차고 발을 구르는 행위는 내가 이상을 향해 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나의 노력과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내가 무언가를 아름다움을 얻어내고 내 이상과 꿈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을 추구하는 행위가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 행위의 한계이기도 하고 얘들 하나 더 쓸게. 칸 부족하면 옆에 놨어. 한계이기도 하고 좌절이야. 절망해버리는 거지. 이건 안 될 거라는 걸 아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어렸을 때 화자는 여러분 인생에 큰 이상과 꿈이 있었는데 그 이상과 꿈이 좌절된 경험을 해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여러분 봐봐요. 우리 이러면 밤이 되니까 당연히 해가 완전히 지면 노을이 점점 사라지면서 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자는 그 내가 갖고 싶은 게 사라져버렸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노을은 절대 어둠에 잡혀먹는 게 아니거든. 근데 꼭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버렸잖아. 환류라고 해도 되고 의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근데 아무래도 잡아먹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동물한테 쓰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니까 선생님 환류라고 썼어요. 자, 환류를 했고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고 화자의 이상 추구가 여러분 뭐가 된 거야? 좌절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나를 태우고 날아갔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그럼 여러분 화자가 좌절되고 이 그네에서 내렸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 그네에서 내리면 그네가 바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흔들렸던 여러분 그 반동이 있으니까 조금씩 이러다가 이렇게 좀 가만히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떨려서 얘들아 이렇게 흔들리는 걸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면 떨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버리고 있네. 근데 사실 여러분 이상에서 내가 꿈에서 좌절을 해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 인생의 좌절도 해보고 인생에 내가 꿈에서 얘들아 내가 실현이 안 됐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얘들아 힘든지 이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 어디에다 표현하고 있냐면 그네가 흔들리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화자가 불안하고 화자가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화자가 무서운 걸 얘한테 지금 투영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감정을 투영시켜 놓는 걸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해? 감정이입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투영,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왜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냐면 삐걱삐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음성상징어야. 그러면 이 음성상징어를 사용을 해서 좌절된 삶에 대한 화자의 이 불안한 심정을 여러분 눈에 보이게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럼 자, 이때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야 얘들아. 두려움. 내가 인생에 이런 큰 실현을 한번 겪어봤네?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 이렇게 두 가지야. 그러면 1년의 내용은 여러분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다 내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니까 1년은 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그럼 여기까지 빈칸 다 넣었을까 1년은? 자 그럼 이제 2년도 한번 봐보자 얘들아. 자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이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아름다운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걸 찾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땅끝까지도 갔대요.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있냐면 나비를 쫓듯이 찾아갔대요. 근데 여러분 나비 잡아본 적 있어 얘들아? 없어 얘들아? 나비 잡을 때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나비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 근데 사실 나비 너무 빨라. 그리고 날개가 너무 얇아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비를 쫓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쉽지 않은데 나는 계속 뭐해? 아름다움을 계속 쫓아가자. 가고 있어. 아까 그네에서 계속 발을 굴르면서 노을을 잡으려고 하는 행위랑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 화자의 희망이기도 하고 이상이기도 하고 화자의 꿈이기도 해요.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비는 여러분 누구랑 똑같은 단어냐면 노을이랑 똑같은 말. 그치? 노을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화자는 이 땅끝을 찾아갔대. 근데 여러분 땅끝은 의미가 너무 많이 나올 거야. 3가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우선 2가지 적고 여러분 여기에 3번째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자 우선은 땅끝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 그럼 우리나라 여러분 제일 여러분 최남단에 있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반도 최남단 마을에 내가 진짜 실제 지명인 거지. 이렇게 가도 되고. 2번째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이 땅끝은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해서 간 곳이야. 환상적인 공간이고 미지의 공간이야. 알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지의 세계, 환상의 세계. 즉 여러분 화자가 이상을 꿈꾸고 있으니까 이상향에 대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상향에 대한 공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땅끝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미가 여러 가지를 중의법이라고 얘기를 해. 중의법이야, 중의법. 자,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근데 여러분 내가 땅끝에 가봤는데 여러분 그곳이 끝이 아닌 것 같을 때 뭔가 다른 걸 또 느꼈던 것 같아. 뭘 느꼈는지 한번 봐보자.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이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말이야. 그러면 봐봐. 여러분 내가 이 땅끝은 아름다워서 간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막상 땅끝에 가보니까 아름답지가 않아. 파도가 미친 듯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닌 거지. 그럼 자 여기서 그럼 화자가 인식이 바뀌었잖아. 인식이 바뀌니까 여러분 그러나라는 역접의 말을 사용해서 인식이 바뀌는 거야. 이걸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고 화자가 얘들아 왜 시상을 전환을 시키냐면 1, 2, 3행은 여러분 어렸을 때의 경험을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의 경험으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땅끝
달라졌는데 아름다운 곳이 아니야. 더 이상 미지의 공간이고 환상적이고 아름다움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이러면 나를 뭐 하냐면 막 이 파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오는 곳이야.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삶의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 인생에 너무 큰 여러분 시련을 겪었을 때 내가 꼭 얘들아 그 벼랑에 서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사람들이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거든. 그럼 벼랑에 서 있는다는 건 여러분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얘들아 너무 두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아름다움만 쫓을 수는 없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몇 번의 시련을 내가 경험을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의 시련에서 파도는 그럼 여러분 나를 뭐 하냐면 위협하고 나를 무섭게 하는 애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인생의 시련, 고난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러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끊임없이 땅을 먹어오른 이 막바지에서 그럼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여러분 아주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막막한 상황인 거죠. 물러설 곳이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이렇게 뒷걸음질밖에 못 치는 거야. 자, 이러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얘들아 여기가 땅끝이야. 이렇게 절벽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화자는 여러분 이 앞을 내려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벼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이 지금 너무 큰 시련을 겪었구나. 인생에 내가 절망적인 순간이구나.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 뒷걸음질을 쳐야 돼. 그래야 안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언제 뒷걸음질을 치냐면 무서운 동물이 앞에 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뭔가 얘들아 내가 너무 깜짝 놀라는 대상을 딱 만났을 때 너무 놀라서 뒤로 이렇게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뒷걸음질은 여러분 파도가 나에게 주는 여러분 무서움을 내가 느끼는 행위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화자는 그래도 어떻게든 여러분 살아보려고 하는 삶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삶이지만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진 않지만 여러분 여기에다가 화자는 무슨 감정 느껴야 돼? 너무 두려워. 인생에서 그치? 왜냐면 이 뒷걸음질 친다라는 건 여러분 너무 두려운 거거든. 자, 근데 하나 더 여러분 내가 삶에 대한 애착으로 여러분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가려고 뒤로 도망을 치는 거잖아. 이런 거기도 하지만 위태로움을 뭐 하는 거기도 해 얘들아? 회피하는 행동이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이 뒷걸음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문맥적 의미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어렸을 때의 땅끝은 자기가 아름답고 정말 이런 아름다운 걸 막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간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또 얘들아 그네를 보면서 그네의 아름다움만 느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노을의 아름다움만 느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진짜 땅끝은 어린 시절에 내가 이상이 좌절된 게 그게 땅끝이 아니 진짜 시련이 아니었던 거야. 지금 현재 느끼는 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진짜 땅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봐.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나중에 20대, 30대, 40대가 돼보시면 알 거예요. 10대 때 내가 경험하는 어떤 나의 시련이 있을 수 있어. 뭐 친구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가정적인 일이라든지 학업적인 일이라든지 나한테 시련이 올 수 있어. 10대 때. 근데 10대 때 경험했던 이 시련도 그 당시에는 너무 크거든요. 선생님도 여러분 10대를 보내보면서 10대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울면서 공부하고 막 울면서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해보고 막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그때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20대 돼보고 30대가 돼보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이런 인생의 고난들, 인생의 시련들이 여러분 10대 때에 비교하면 10대 때 건 별거 아닌 거야. 왜냐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얘들아 고난이나 좌절감은 나중에 30대가 돼 보니까 별거 아닌가. 그냥 사소한 일들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린 시절의 얘들아 땅끝 시련은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지. 지금 느끼는 인생의 고난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10대 때 경험하는 게 여러분이 뭐 얘들아 내가 별거 아닌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게 사실은 그래도 부모님의 보호 속에 그 다음에 내가 주변 어른들의 보호 속에서 그래도 내가 조금의 시련을 느낀 거지. 인생에서 20대 되고 30대 되고 성인이 되보면 여러분 사실 내가 스스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느끼는 절망감이 진정한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면
과거랑 현재를 비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3년을 한번 가보자. 근데 여러분 봐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2년의 얘들아 어릴 때. 그 다음에 3년에 살기 위해 이제. 그러면 어렸을 때 얘들아 좌절, 지금의 좌절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어. 지금의 좌절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가 비교가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대비가 쓰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이거 대비예요. 대비. 그래서 과거랑 현재를 대비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과거랑 현재를 대비하고 있다. 대비까지 썼으면 여러분 선생님 다시 마지막 부분 한번 정리해볼게. 자,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왜 아까 선생님 위에서 뒷걸음질을 삶의 애착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 치는 행위라고 얘기했는지 이해되더라?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 큰 시련 속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애착을 가지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근데 봐봐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들어오는데 그들은 파도가 입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그럼 여러분 파도를 뭐 하고 있냐면 의인화를 시켜버리는 거네. 여러분 우선 표현법은 의인화를 시키고 있고 의인화를 시키고 자 근데 여러분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이 어디야 얘들아 지금? 땅끝. 그치? 이러면 이곳이 땅끝이야. 그러면 이 땅끝에 화자는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냐? 아주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순간을 파도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 땅끝 자기가 직접 찾아 나섰잖아. 근데 그게 진짜 땅끝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땅끝에 와 있어. 왜냐면 진짜 시련을 겪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원하지 않았어? 원하지 않는 곳이야. 그치? 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끝내 발을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끝은 내가 원치 않았지만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런데 또 역접 쓰네. 그러면 역접을 쓰면 아까 시상에 전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쓸게요. 시상. 근데 이번에는 인식이 좀 바뀔 거니까 시상과 인식의 전환이라고 쓸게. 자, 여러분 이 인식이 변화하면서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이 화자의 인식 바뀌면 태도도 바뀌어 얘들아. 아까는 여러분 뒷걸음질 치면서 그냥 회피하거나 얘들아 두려움만 느꼈다면 그러면 여러분 태도도 바뀔 거거든. 어떻게 바뀔 건지 보고 여기다 정리할게. 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져 있다는 게. 근데 여러분 위태로움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시어거든요. 근데 아름다움은 긍정적인 시어야. 그러면 여러분 부정과 긍정의 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어. 근데 여기 이렇게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건 지금 모순이 들어간 거거든. 이런 모순이 들어가면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야 돼? 역설. 그치? 그러면 이 표현법은 역설법인데 역설은 항상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인생에 고진감래라고 하는 표현 혹시 아세요? 흥진미래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아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고진감래는 내가 너무 인생이 쓰더라도 나중에는 단게 온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인생에 쓰다라는 건 절망이잖아. 인생에 절망하고 좌절이 온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뒤에 뭐가 온다? 달짝지근한 게 온다라는 거지. 인생에 얘들아 조금 내가 숨통에 트일 만한 희망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절망 속에서 내가 절망만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 스며져 있다는 건 삶의 희망도 있고 절망 속에도 그 다음에 그 속에 진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야. 내가 인생에 절망을 해봤으니까 내가 절망해서 이게 끝이 아니네.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구나. 근데 그 희망을 산 속에서는 뭘로 표현했어 얘들아? 작은 지붕. 맞아. 불빛. 이게 바로 여러분 이 희망이랑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산속에서랑 얘랑 비슷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산속에서도 내가 인생의 시련을 경험해봐서 길도 잃어버리고 밤을 보내게 되잖아. 산속에서. 그 속에서 불빛과 작은 지붕을 만났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땅끝에 서면서
인생의 좌절감을 느끼면서 이 속에 좌절만 있는 게 아니었네? 희망이 있네? 이걸 느꼈다는 거야. 어디에 희망이 있냐면 여러분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거. 여러분 땅끝은 끝이기도 하지만 바다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시작점이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땅은 항상 여러분 모래가 있으면 여기 바다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면 선생님도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힘든 게 아닌 거야. 근데 그 힘든 게 밑거름이 돼서 내가 성공하는 발돋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힘든 게 얘들아 내가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여러분 힘이기도 해.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바다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이걸 표현한 거네. 절망 속에 희망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땅끝은 여러분 뭐라고 보면 돼요?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다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희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절망과 희망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화자는 절망 속에 희망이 있고 그리고 내가 힘든 시련 속에도 희망과 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희망이 얘들아 저 고운 노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던 거야? 땅끝에 있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자,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걸. 근데 여러분, 자, 몇 번은 이르게 된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이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미래거든, 그치? 여러분 선생님 우선 여기 앞에다 미래라고 쓸게.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남은 인생에 여러분 시련이 없을까? 있겠지. 그 시련 속에서는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뭘 보면 돼? 희망을 보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깨달음을 되새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거냐면 이 깨달음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절망 속에 희망이 있다라는 걸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3년은 뭐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냐면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현재라고 딱 적어주고 마지막 현재야. 이 마지막 부분만 미래를 내가 깨달은 걸 제시한 거지 이 부분은 다 지금 내가 경험한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화자의 경험을 통해서 인식변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죠?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인생이 여러분 좌절된 순간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좌절을 뭘로 바꾸고 있는 거야 얘들아? 희망으로. 그치? 희망으로 바꾸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땅끝 약간 여러분 산속에서랑 뭔가 주제가 좀 비슷한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걸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좀 비슷해. 근데 표현법 같은 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비교하는 문제 충분히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11쪽에 가서 요거 작품의 표현상 특징 또 하나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과거랑 현재를 여러분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교차로 서술을 해. 그러니까 1년에는 여러분 과거,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년에는 현재만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2년에는 과거 현재가 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차로 서술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어조는 여러분 여러분한테 말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백적인 어조. 왜냐면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여기도 어미를 계속 반복을 해. 자, 여러분 어떤 어미를 계속 반복을 했냐면 뭐뭐 하지, 뭐뭐 하지, 뭐뭐 지 있지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걸 계속 얘기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내가 깨달았던 걸 계속 얘기하고 내가 경험했던 걸 계속 얘기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이기도 하지, 그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뒤로 가서 여러분 우리 가시리를 볼 건데 13쪽을 먼저 한번 볼 거야 얘들아. 자, 13쪽에 여러분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조금 정리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나라 옛날 고전 시가들은 대부분의 화자가 여성 화자를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여성 화자를 설정을 했을까? 좀 더 여러분 주제를 더 절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성 화자를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성 적어줘, 남성 적어줘를 나누지는 않아.
현대시에서는. 근데 옛날시에서는 여성적 어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왜? 태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자봐. 이러면 어떤 태도를 많이 갖고 있냐면 우리 막 옛날 막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러면 막 며느리들 아니면 여러분 여자들의 삶 막 이런 걸 다루는 작품들이 있어. 그럼 여자들이라고 얘들아 참아야 되고 여자들은 뭐 말도 못하고 이런 뭐 무슨 표현도 있냐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서 여자가 목소리도 크면 안 되고 막 이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고전소설도 봐도 알겠지만 여자들은 여러분 대부분 순종을 해야 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야. 소극적 아무 행동도 하면 안 돼. 여러분 참기만 해야 돼. 기다리고 순종만 해야 돼. 내가 희생해서 나만 아프면 돼. 그리고 인종적이라는 건 인내와 순종을 합친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면서 여기 여자한테만 참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만 내려오는 정서가 있어.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울분을 쌓아내는 이 감정을 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의 정서를 만들어내는 태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여성 화자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무조건 한의 정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작품도 한의 정서랑 저 태도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고려가요의 특징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이 작품은 고려시대에 쓰여진 작품인데 고려시대는 여러분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냐면 음보가 반복돼야 돼요. 여러분 음보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끊어읽기 단위를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몇 음보를 반복을 시키냐면 3음보를 반복시켜. 그치? 근데 여러분 3음보가 나오잖아? 그럼 글자 수도 이미 정해져 있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를 반복하던지 3음보로 쪼개졌으니까 끊어졌으니까 끊어 읽을 때 세 글자씩, 세 글자씩, 세 글자씩 끊어 읽으면 돼요. 그러면 글자 수도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음보율, 음수율은 끊어 읽는 거랑 글자 수가 정해져 있지. 이걸 겉으로 드러나는 음률이라고 해요. 이게 외형률, 외제율이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여러분 그 연필로 쓰기랑 내제율하고 외제율 비교하는 문제도 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이게 얘들아 고려시대 때부터 지금도 쓰여. 지금 여러분 현대시 김소월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거 아직도 쓰거든요. 박목월이라고 하는 작가도 여러분 현대시에서 계속 썼거든요. 그러면 고려 얘들아 거의 1000년 전 아니지 거의 1000년 전? 아니네 거의 아니다 700년 800년 전에 쓰였던 작품이 아직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율격이네. 근데 여러분 이 전통적인 율격은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우리 민요에서 많이 쓰거든. 이걸 민요적 율격이라고 해요. 자, 하나 더. 여러분 이건 형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딱 여러분 글자 수 딱 정해져 있고 나누는 거 딱 정해져 있잖아.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걸 정형이라고 해. 그래서 정형적 율격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전에 얘들아 신라시대의 작품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신라시대 때는 연구분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고려시대 때부터 연구분이 생긴 거야. 그럼 이렇게 연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구분된다. 연이 구분되는 형식이라고 해서 분연체라고 해.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려가요는 후렴구를 넣어요. 왜냐면 이게 구전이 되었던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분 구전될 때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구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쉬워야 되거든? 근데 쉬운 게 제일 좋은 게 반복적인 거야. 그래서 후렴구를 반복을 시키는 거야. 근데 후렴구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 가시리는 특이하게 이 후렴구가 나중에 개작이 되었어. 고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후렴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내용이랑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나 주제와는 관련성이 없는 후렴구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라라고 하는 청산별곡의 얘들아 후렴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아무 뜻이 없어.
여러분 동동이라고 하는 고려가요는 아으동동다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러분 고려가요에는 여러분 뭐 얘들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달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아무 상관없는 말들이야. 그러니까 내용이랑 연관성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작자층 즉 향유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민들이에요. 평민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솔직해, 진솔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승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당시는 한글도 없었을 뿐더러 왜냐면 고려시대니까 여러분 평민들이 한자를 썼을까요? 한자 못 쓰죠. 왜냐면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전승한다? 구전을 시킨다. 구전이 되다가 여러분 이제 태조랑 그 다음에 여러분 태종이랑 세종대왕 그 뒤에 왕들이 백성들은 무슨 노래를 부를까? 근데 여러분 아직 태종이나 세종대왕이 살던 시기는 고려에 이러면 유민들이 남아있던 고려에 이제 그 백성들이 조선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서로 조선의 노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다 조사를 했어.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기록하면 궁중음악으로 기록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잡으세요.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는 좀 여러분 물론 진솔한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약간 격식을 갖춰서 노래를 불렀을까요? 약간 속된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쌍화점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만두가게 아저씨가 나를 처음 봤는데 손목 잡았대.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들아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도 있잖아. 남녀는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려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막 손잡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좀 어떠냐면 너무 저급하다. 백성들이 부르는 거니까 당연한 것 같아. 이러면서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궁중음악으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첨삭될 수밖에 없고 삭제되고 내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내용이 추가된 부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가지리에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러면 이런 노래를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 특히 이제 사대부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아니 남녀의 관계는 유별난데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아니 왜 남녀의 관계를 구분하지 않았어? 너무 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남녀가 상스럽게 들어가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노래 가사라고 해서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를 너무 솔직하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태계이왕도 뭐라고 얘기하는 태계이왕 우리 다 1000원짜리 있는 분이잖아.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도산시비곡 발이라고 하는 수필에다가 고려의 노래는 너무 저속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인데 너무 속된 표현들이 많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긍정적 평가예요? 부정적 평가예요? 부정적 평가지. 그래서 이런 부정적에 동그란 표시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얘들아 사람들은 이런 특징으로 고려가요를 불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가실에 너무 잘 드러나는 거지. 자, 하나만 더 정리할게. 아까 얘들아 후렴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후렴구는 주제랑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우리가 후렴구가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 아래다가 이제 더 쓸 거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쭉 써 얘들아. 후렴구의 기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후렴구는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뭘 형성해줘야 돼? 운율, 그치? 근데 여러분 반복이 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 좀 더 여러분 안정감을 느껴요. 왜냐면 익숙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구조적 안정감을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이 다 똑같아 보여. 왜냐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다른 내용이 들어가도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슷해 보이잖아. 이걸 통일성을 갖췄다고 해. 그래서 형태적 통일성을 갖췄다. 이렇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주제 형성할 수 있다 없다? 주제 형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여기다 밑에다 쓰세요. 여러분 절대 주제 형성을 여러분 고려가요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의미를 갖고 있진 않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부분에 가서 1년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여러분 선생님 아래에 현대풀이를 넣어놨어. 그러니까 현대풀이를 참고하면서 작품 같이 읽어주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 시험에선 고전 시간에 현대풀이를 안 해주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다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가시리는 가십니까? 가십니까? 의문형을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십니까? 가십니까? 날 버리고 가십니까? 이거예요. 근데 여기 부분은 선생님이 안 읽었어, 얘들아. 왜냐면 해석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 이 나는은 여러분 나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음이 남을 때 덧붙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여러분 약간 이렇게 클라이막스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주가 나올 때 여러분 막 이러면서 선생님 노래 잘 못 부르지만 그냥 아무 얘들아 가사말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바이브레이션 하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잖아. 그렇게 음이 남을 때 반주할 때 가수들이 얘들아 이렇게 더 풍부한 성량으로 뭘 표현하는 거거든.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러면 노래잖아요. 그걸 여음구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음이 남을 때 덧붙인다 해서 음이 남을 여자를 쓰고 구절이라고 해. 음이 남을 때 덧붙이는 부분. 그러니까 해석을 절대 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얘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은 다 빼고 읽을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가십니까? 가십니까? 날 버리고 가십니까는 여러분 가십니까 지금 몇 번이나 얘기한 거야? 3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법을 쓰는 거고. 근데 여러분 어떤 반복법을 쓰고 있냐면 가시리가 들어간 걸 A라고 표현할게. 여기도 A가 들어가네. 근데 여러분 가시리가 없으면 B라고 표현을 한다면 AA, BA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포인트는 AA, BA는 여러분 반복되는 가십니까도 중요하지만 어딜 강조하냐면 다른 부분. 버리고가 중요해요. 님이 날 버린 상태예요. 그럼 나는 이별을 여러분 예상을 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러면 날 버리고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나 정말 날 버리고 갈 거야? 라고 물어봐. 여러분 언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냐? 아 진짜? 정말? 이러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 진짜? 정말? 이러면 내가 이렇게 되묻잖아. 이거 왜 되묻냐면 그냥 몰라서 진짜 얘들아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되묻는 거거든? 질문을 하는 의도는 여러분 내가 버려진 게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화자는 이별을 예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화자가 이별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걸 바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년에선 어떤 정서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어떻게 날 버리고 갈 수 있지?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왜 날 버려? 라고 해서 누굴 탓하냐면 님을 탓해요. 그러면 님을 탓하는 건 원망. 그리고 이 이별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했었지? 놀람이야. 그러면 1년에서는 화자는 이 이별을 믿을 수 없어서 놀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후렴구가 들어가. 위증절과 태평성대. 여러분 태평성대라고 하고 태평성대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태평성대는 여러분 누굴 위하는 여러분 축복의 말이냐면 나라가 잘 되길 바랄게요 라고 한 나라를 위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나라의 잘 되기를 기원하는 태도, 나라가 잘 되길 축하하는 태도, 이걸 송축이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나라에 대한 이야기야? 이별에 대한 이야기잖아. 이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후렴구는 송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죠. 내용이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후렴구인데 이 후렴구는 화자의 여러분 정서하고 이 후렴구의 내용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후렴구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다를까? 그 이유는 여러분 구전이 되다가 궁중음악으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아마 후렴구가 추가로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임금님, 궁중음악이 임금님께 올려야 되는 노래거든요. 근데 임금님이 딱 봤을 때 이거 노래 뭐야? 이거 노래 왜 이렇게 저속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남녀의 관계를 약간 뭘로 바꾼 거냐면 신하와 임금의 관계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임금님에게 잘 보이려고 태평성대라는 말을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절대 주제를 형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하나만 더 정리해줘 얘들아. 지금 화자는 1년에서 이별을 하고 있는데요. 이별의 상황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이별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반복법을 쓰기도 했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의문형을 통해서 드러내고도 있다 라고 생각해줘. 이별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과 의문형을 반복한다. 자, 그러면 이야기 처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걸 우리는 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들아 이야기의 첫 시선이 전개가 된다 라고 해서 기라고 딱 써주면 돼. 여기가 기야. 이야기의 시작. 자, 그러면 이연을 한번 가보자. 아니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날 버리고 가십니까? 이러면 이때 나는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해석할 필요 없어. 자, 근데 이러면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하는 1년과 내용이 뭐가 되냐면 반복이 되죠. 자,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 화자의 어떤 상황을 여러분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 절실한 어떻게 날 버리고 가? 어떻게 날 버릴 수 있어? 가지 말라는 태도인 거야. 그러니까 화자는 이런 절실함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아까도 1년에서도 은근히 어떻게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님을 탓하기는 했지만 여긴 대놓고 아니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너 가? 대놓고 이러면 상대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비판까지는 아니지만 탓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원망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심화가 돼야 돼. 그치? 그리고 그러면 정사 하나만 더. 원망이 얘들아 심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자가 얘들아 뭘 한 거냐면 아 결국은 탓을 했다는 건 내가 버려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별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 그럼 내 사랑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포기하니까 좌절. 내 사랑 포기해 얘들아. 좌절이야 좌절.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얘들아 아까 원망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원망을 좀 더 심화시켰잖아 얘들아. 내용이 조금 더 고조가 되게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호칭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3년 잡으면 될 일이지만 그쵸 여러분 날 떠나가는 사람을 잡으면 돼요. 딱 잡으면 되거든. 그런데 서운하면 아니 올세라 안 올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잡으면 된대요. 여기서 잡는다는 건 여러분 내가 잡을 거예요? 님이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지. 그치? 그러면 주체가 화자가 잡아야 돼. 근데 화자는 사실은 님을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무슨 태도가 하냐면 아무런 행동을 못하니까 소극적 태도가 나오는 거야. 자, 여러분 소극적은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을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화자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속을 막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여러분 서운하냐면 누가 서운해? 이건 님이 서운해 얘들아. 지가 차놓고 지가 왜 서운하냐면 아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내가 혹시나 잡아서 너 왜 나한테 질척대 이럴까봐 자기는 두렵다는 거야. 여기서 서운하다는 건 자기한테 실망할까봐 그 사람이 얘들 기분 나빠할까봐 못 잡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주체는 누가 되는 거냐면 님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올세라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선생님 아까 온다라고만 해석한 게 아니라 올까봐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걸 여러분 무슨 영어음이라고 하냐면 의구형 어미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의구형 어미는 의심.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올까봐 두렵대. 이건 의심하는 거기도 하고 구가 뭐냐면 걱정할 때 구자야. 그러면 안 올까봐 어떡하지? 의심하면서도 걱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얘들아 누구냐면 리을세라가 바로 여러분 이 종결어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리을세라예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안 올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뭐뭐 할까봐 두렵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정리해 볼게 얘들아. 옆에 이렇게 넘어가 보자. 자, 그럼 화자는 임을 붙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못 잡는 이유는 님이 뭐 할까봐 서운해하고 불편해할까. 그러니까 아니 쥐가 쳐놓고 왜 서운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운하다라는 건 이 사람이 기분이 언짢을까봐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 얘들아.
왜 이렇게 나한테 질척대? 그만 헤어져. 남자가 이럴까봐 자기 너무 두려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모습이면 나만 참으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행동 못 하거든요. 오, 그치. 전통적인 여인상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을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정리를 한 거냐면 완전 내 사랑 이제 포기해야 돼. 이 사람 못 잡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정서가 어디 그렇게 나왔냐? 여기 정서 써주자 얘들아. 체념해야 돼. 좌절해야 돼 얘들아. 그러면 자기 이 사랑이 끝났다고 체념하고 여러분 이제 절망하면서 내 마음에 여러분 지금 사실 잡을까 말까 계속 아마 고민했을 거야. 내 마음속의 갈등이 가장 최고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용이 절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이걸 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전이라고 하고 이 전 부분에서는 화자가 여러분 내적인 갈등이 아주 최고조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네 개의 연 중에서 내적 갈등이 최고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 가볼게요. 자, 서러운 님을 보내오니 가시는 듯 돌아와 주소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서러운 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체가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그러니까 님이라고 생각해. 지가 차놓고는. 자기가 차놓고는 서운하다. 내가 너랑 사랑해서 헤어져.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두 번째는 더 말이 되는 건 나를 지금 너무 서럽게 하는 님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가 누가 서러움을 느끼냐면 화자예요. 화자가 서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면 이거 무슨 표현법이라고? 중의. 그치. 중의법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가시는 듯 다시 와주래.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화자의 직접적인 소망이 드러나면서 화자는 간절히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아까 전통적인 여인상의 기다리는 태도 갖고 있지. 인내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기다림과 인내. 그럼 이게 마무리, 결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결 부분에 얘들아 화자는 어떤 정서를 갖고 있냐면 제발 돌아와 주세요. 소망하고 기원하는 거.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 내가 나 혼자 참고 나 혼자 얘들아 인내하고 나 혼자 얘들아 그리고 또 왜 순종하고 있냐면 야 우리 헤어지자. 네, 그냥 이렇게 한 거거든. 순종하고 인종하면서 계속 기다리겠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 화자의 태도가 바로 여러분 이게 한의 정서를 만든다. 그래서 주제가 이별의 정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우선은 네 작품을 다 정리했어. 여러분 개념 복습해 오고 그러면 개인일 시간에 복습한 거랑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가지고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얘들아 선생님이 요약집 만들고 문제풀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이제 개인면 시간에 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선생님 얘들아 그 포스트